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재훈 선생입니다. 이제 우리 논술 강좌, 논술의 정석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요걸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 과정. 아주 정석적인 기본 과정이고 어떤 쓰기를 위한 답안 작성을 위한 스킬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교과 배경 지식까지 싸그리 이제 정리해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패키지 강좌 같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강좌가 될 것인지 이제 한 강을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좀 감을 잡으실 텐데, 먼저 중요한 거는 답안을 먼저 써보셔야 돼요. 무조건 먼저 써보시고 일단 문제를 읽고 일단 되든 안 되든 이게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량이 조금 적어도 상관은 없고 좀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걸 한번 먼저 답안을 작성을 해봐야 이게 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술에서, 인문 논술에서 사실은 연습에 있어서, 연습 방법에 있어서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수준이라든가 이제 교수해주는, 전수해주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예체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을 때, 그렇죠? 뭐 한 달 다녀놓고 뭐 나는 날라차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케이트 몇 번 배워놓고 나도 김연아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은 연습하는 방법이 또 선수마다 다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자기에게 좀 적합할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먼저 답안의 해제를 보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해도 돼요. 심지어 남의 답안, 예시 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가장 제일 빠르고 조금 힘들겠지만 가장 먼저 빠르게 체득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먼저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남이 쓴 답안과 한번 비교해서 맞춰보는 거. 이게 가장 내 생각에는, 설지훈 씨 생각에는 가장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물론 반대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써보기를 권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1강 한번 볼게요. 1강. 자, 1강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요건 이제 2009학년도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문제 변형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 성대 논술은요, 성대편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 논술은 일단 답이 정해져 있고요. 기존에 4문제가 출제되던 게 이제는 3문제로 줄었죠. 그러니까 대신에 그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분량 제한이 없어요. 분량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주저리 뭐 굳이 필요 없는 내용까지 쓸 필요 없고 정말 정확한 워딩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사실은 좀 성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노트처럼 나열해서 써도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1번, 뭐 예를 들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뭐 비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큰 2번 해놓은 다음에 뭐 각 제시문의 특징 해놓고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도 된다는 점인데, 사실 좀 정석적인 논술고사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좀, 그쵸? 약간 뭐랄까, 좀 변형돼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성대 논술에 있어서 학생마다 좀 이게 좀 잘 맞아요라는 학생도 있고, 저는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연대나 한양대처럼 그냥 긴 장문을 쓰는 게 더 편합니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거는 각자 스타일에 좀 맞는 건데, 선생님 나 개인적으로는 성대 논술이 글쎄요 정확하게 정답이 거의 뭐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좀 초보자도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위한 좀 배려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살짝 해보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아래 제시문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분명히 정부 역할이라고 던져줬어요. 지금 여기서 정부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서머리 좀 약간 제시문을 그냥 한번 좀 슬쩍슬쩍 보면 뭐 시장, 기업 이런 단어들이 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문 계열이라면 문과라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론의 비교, 차이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와 그다음에 케인주의, 그러니까 개입주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얘기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문과 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3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배경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절대로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상반됐다 그랬어요. 분명히 상반됐다. 상반됐다는 건 반대된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라주시고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어쨌거나 정부 역할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분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그 다음에 3, 4가 됐든 뭐 아니면 뭐 가나 아니면 가다 뭐 나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류한 다음에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은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옵니다. 논지를 서술하라는 건 뭐겠어요? 요점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점만. 짜질구레한 가지는 다 빼고 핵심만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 되죠.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고사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줘야 돼요. 이제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OT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만 정리를 해주고 결국 여러분들의 답안지는 몇 개 단락으로 나눠줘야 되냐면 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이게 문제 요구사항 선생님이 이제 나열해 놨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독해를 한번 해볼까? 자, 1번부터 자,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경제적 행위는 외형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저변에는 일정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저변이라고 하는 건 밑바탕에는 기반에는 그렇죠? 어려운 말로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저변에는 어쨌거나 일정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인대요. 유사성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 얘기죠 지금. 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준칙이 작용하고 분업과 교환을 토대로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그러한 인간의 행위의 보편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제를 깔아놨어요 지금. 일단 여기서 분업과 교환을 토대로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란 얘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러한 인간행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은 뭐예요? 그러한. 그러한이라는 건 뭐겠어요? 도처에서 그러한 인간행위의 보편적 규칙은 말 그대로 일정한 유사성이 되겠죠. 일정한 준칙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간의 유사한 행위나 준칙이 뭔지는 제시가 안 됐어요. 뭔지가 제시는 안 됐는데 어쨌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행위는 어쨌거나 유사한 비슷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라면 그것이 주변에 널리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게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어느 정도 질서화된, 보편화된 질서가 깔려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생적 질서는 자,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혼란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가 볼 때 이게 키워드 같아요. 외부의 간섭 없이.
저기서 말하는 이제 외부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없이도 스스로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눈치 빠른 학생이라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생각이 나야 돼요. 사실 문과라면 이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시장 경제 질서랍니다. 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뭐 그런 시장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자, 적정한 가격과 거래 규모를, 거래량을 형성하는 물리적인 혹은 비물리적일 수도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자가, 수요자랑 공급자가 만나서 뭐 없이 외부적인 간섭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질서를 조절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아까 했던 얘기 부연 설명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가 가계기업 정부예요. 여기서는 가계기업을 말하겠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질서가 생기고 자,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자,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질서정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자, 쭉 설명한 것처럼 자,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은 자유롭게 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질서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사실 뭐 답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돼. 이게 자유방임주의구나. 그럼 결국에는 다음에 어딘가에는 개입주의 내용이 나오겠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시문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국제무역은 전 세계를 가로지는 100차선 고속도로가 같다. 고속도로가 보통 뭐 2차선에서 넓으면 뭐 8차선, 10차선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차선이래요. 크단 얘기예요? 작단 얘기예요? 크단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무역은 그 규모와 그 다음에 무역량 이런 것들이 그 규모적인 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 고속도로가 완전 무료이고 정지 신호라든가 뭐 차선 표시까지 없다면 힘 있는 경제권에서 온 거대한 트럭들에게 장악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손수레, 소형 트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로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거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모가 큰 국제무역에 있어서 규제나 제한 뭐 등등등이 없이는 소수자들의 피해가 매우 막심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법규와 신호, 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승자 독식의 법칙은 가장 가난한 사람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칙으로 대체돼야 된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아니라 약자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시장은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만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국가 내의 시장도 빈곤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 자, 앞에 대략적으로 이제 비유를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국가 내의 시장도 자, 그러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된 거죠. 이제 제시문 가와 나가 지금 비교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통제가 없으면 가진 자들이 손쉽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고 제한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 악영향은 극빈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을 포함한 저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설비와 공정에 드는 돈을 아끼려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불필요한 상품을 홍보하고 기만적 상술과 뭐 이러이러한 모습에서 매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을 또 본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핵심 내용은 결국에 자,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자, 앞에서는 이제 무역 얘기가 나왔죠. 무역. 자, 그냥 조정과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누구를 위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자, 합리적인 규제나 제한이 없다면 자, 사회적인 뭐랄까
경제적인 약자, 그러니까 소규모 뭐 영세업체라고 아까 했었죠. 근데 농부라든가 방글라데시의 트레일러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규제나 제한이 필요 없으면 이러한 소수자, 약자는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고, 자, 승자 독식과 아까 제국주의란 말 나왔죠. 자, 승자 독식이라고는 말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시장에 있어서 거대한 자본의 독점 이런 말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승자 독식이 되는 것이고 거대 자본 독점이나 뭐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게 워딩인데 결국 이제 워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시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따오는 것보다는 조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부분에서 학생의 어휘력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좀 토대가 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갖고 그대로 썼다 그래서 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네? 탈락.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이유로. 물론 문장을 그대로 카피하면 안 되지. 문장을 그대로 카피하면 안 되고. 이건 약간 좀 딴 얘기로 벗어나는 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만약에 여기서 제한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 악영향이라 할게요. 자, 만약에 이 표현을 그대로 워딩을 써서 그대로 썼다, 이걸 똑같이? 그러면 이거는 카피야. 카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야. 판정이 되는 거야. 베꼈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점 사유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작은 따옴표로 인용 표시를 하잖아? 만약에 그냥 제한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고 따옴표를 한 다음에 제한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란 무엇이다 라고 해버리면요, 이거는 인용이 됩니다. 인용. 스크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여기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써도 그렇게 뭐 치명적인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명타가 되진 않지만, 가급적이면은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 써주면 더욱 좋긴 하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제시문, 자, 분류 한번 해볼까요? 제시문 분류 한번 해보면 1번과 2번은 상반된 지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자, 그럼 3번 가보죠. 네, 지금 아까 가와 나라 그랬구나. 자, 1번, 2번인데. 자, 그럼 3번. 정부와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이라고 그랬는데, 정부는 뭔지 알죠? 공공부문이 뭐예요? 공공부문. 공공부문이 뭡니까? 공공부문의 반대가 사적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업도 포함되고, 말 그대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다루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유화돼서는 안 되거나 혹은 사유화 시켰을 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공항, 항구, 철도, 뭐 도로 이런 것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도 필요하지만 은행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말 그대로 개인이 소유했을 때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공부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부와 공공부문은 다면적 사회경제적 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래요. 개인들의 욕구와 관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호관계 틀이 중요한데, 보다 적절한 틀은 개개인들의 개별적 관심사와 공통된 관심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른 학생들은 눈치 챘겠죠. 공공부문 얘기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겠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사실은 좀, 그렇죠? 없지 않을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민간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즉 민간재니까 공공부문 반대죠. 공공재 반대죠. 자, 개인들 간의 교환이 효율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효율성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 인간이 사회에서 공존할 때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부성이 발생한대요. 자, 외부성이랍니다. 자, 외부 효과, 어려운 말이지. 외부 효과라 그래.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부로부터 받은 효과, 말 그대로 영향을 말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거는요. 그 다음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외부성이 발생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정치적 과정이란 말을 좀 해석해 볼까? 정치적 과정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조정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조정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합의된 권력기구를 통해서 조정하고 합의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이런 외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공공정책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당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질서를 해치려는 개입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 나왔지 뭐. 그렇죠? 핵심 나왔죠? 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뭐와 달리? 민간 시장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를 해놔야 돼. 자, 일반 민간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 공공부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결국에 민간 시장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결국에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어. 즉 이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 정치적 과정 그러니까 합의나 사람들 간의 구성원들의 합의나 조정이 필요해 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민간 시장에서도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데 필요하거늘 하물며 공공부문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어찌하니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겠죠. 자, 그러면 자, 덧붙이자면 자,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레토 효율성은 저 밑에 나와 있죠. 자, 어떤 말인지 해석이 돼 있죠. 자, 그에 못지않게 분배적 정의도 필요하고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이제 분배가 잘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분배적 정의도 필요하다. 분배라고 하는 건 배분입니다. 배분.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만 달성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재정학의 견해는 사회적 공존의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했고 간과라는 말 좀 기억해 놓으세요. 간과.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간과. 자, 간과했다는 말. 자, 빠뜨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규범적인 면에서나 실증적인 면에서나 실패할 것이다. 사회정의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구현될 수 없으며 민주사회도 재기는 사회지 못한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에 파레토 효율성에 따르면 결국에 생산이 효율적으로 증대되면 결과적으로 분배 역시 자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권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무의 조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생산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의 효율성과 분배의 정의라는 것도 필요하며 여기에 사회적인 정의나 도덕의 개념 역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된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시문을 좀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제시문 나눠보면 자, 1번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3번 있네요. 그죠? 그러면 4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그치?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제시문 4번 한번 보죠. 자, 세계화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세계화는 나중에는 좀 한번 해줄게요. 세계화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대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치지 않으며 정치적 측면을 가진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주장은 불가피하게 국가 권력 확장과 개인의 자유상실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자 국가 권력의 확장, 국가 권력이 확장되는 것은 이꼬르 개인의 자유가 축소된다, 박탈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은 개인의 자연적 욕망을 억압하며 당연한 경제활동을 뭘로 만든대? 범죄로 만들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치적 결정 대상으로 만드는 촘촘한 규제와 법들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더욱 촘촘한 규제와 수많은 법들을 양산한다. 뭐가? 개입이. 그렇죠? 정부의 역할 확대가. 자, 개인의 욕망도 억압하며 당연한 경제 활동을 범주로 만든다. 얼마 전에 전환법 논란이 이슈가 됐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법률 이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 전자제품 및 뭐 안전에 관한 그런 법률이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게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가 올랐고요. 이게 조용히 크게 이슈가 됐어요. 조용하지만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뭐 이런 의류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와 신발 이런 것들도 국가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제품을 내가 만들더라도 기업에서 만들더라도 이거에 대한 검사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그 검사 비용이 최소 1,0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검사 비용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던 개별 물건 모두 다 하나 이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증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게 증대되고 이게 전부 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구매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쓸데없는 법안이다라고 그래서 하루 동안 정말 만 24시간 동안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로 담당 부처에서 이 법안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없는 간섭이 굉장히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며 굉장히 제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필요한 규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화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민주적인 권리, 특히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권리인 자신의 관심사를 돌보며 휴식하는 권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과 같다. 즉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간다. 그게 민주적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사례예요. 사례. 이건 사례입니다. 사례. 자, 그래서 아침 식사로 30종의 시리얼을 중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중요한 자유인가 하는 문제는 자, 단순한 견해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문제로 삼다면 그럴 수가 없다. 자, 뭐 지난 쓰라린 경험이 확인해 주듯이 국가 권력의 확장은 사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래요?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자유무역이 그보다 중대한 가치들을 위해서 양보돼야 된다고 말한다. 자,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끌어내고 개인의 선택과 발전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자유시장 경제, 여기서 이 키워드 나왔죠. 자유시장 경제는 본성상 글로벌하다. 글로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국제적이다. 국제적으로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완성된 형태의 모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자유시장 경제, 자유방임주의 시장 경제는 인류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한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떠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자, 제시문 이제 다 읽었죠? 자, 그러면 자, 답은 나왔습니다. 자, 1번, 4번, 그 다음에 2번, 3번 조합으로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먼저 문제 제시문 분석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시문 1번은 자, 말 그대로 자, 어떤 자생적 질서 자, 이러한 자생적 질서는 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고 누군가의 개입 없이도 시장 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제시문 2번도 제시문 2번은 자, 반대죠. 적절한 규제와 규범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승자 독식 구도가 강화될 것이고 자,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횡포, 거대 기업의 횡포나 자, 빈부격차 심화,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자, 3번. 정부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외부성을 조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오히려 이러한 개입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더라. 분배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4번.
자유무역을 억제하자는 주장은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법을 만들어내고 개인의 자유의 상실로 이어지며 이것이 반민주적이더라. 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는 자, 빈곤 퇴치 등등등을 위한 가치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핵심이 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논제 해결에서 계율을 이렇게 짜시면 돼요. 계율을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답안에 있어서 가급 최대한 제시문의 내용이 정말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렇죠? 뭐 1000자씩 쓸 필요가 없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0자, 600자가 적당할 것 같아요. 500자, 600자도 사실 많지 뭐. 한 500자 정도 그래요. 자, 그 정도만 돼도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예시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 합격한 학생이 성균관대 합격한 학생이 이제 쓴 답안이에요. 자, 요걸 조금 다듬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쓴 답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분류밖에 없어요. 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용어를 정해줘도 돼. 이렇게 개입주의, 비개입주의 정해줘도 돼요. 자, 개입주의라는 건 몇 번이야? 2번, 3번이지. 비개입주의는 1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 1, 4는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2, 3은 개입주의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1은 자, 제시문 1이라는 단어 굳이 제시문이라는 워딩을 안 해도 됩니다. 기호만 써도 돼요. 1, 2 이렇게 해도 충분히 교수님들이 알아듣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근거로 정부 시장 개입을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4는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는 불필요한 규제 법을 통해 효율성을 저해하며 민주적인 자, 이는 비민주적 조치이며 빈곤 퇴치나 부의 증대를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한다. 이에 비해 자, 문단 바꿔줘야 돼요. 문단 바꿔주고 이에 비해 2는 정부의 시장 개입 없이는 거대 독점자본의 횡포를 방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 개입을 긍정하며 자, 3은 같은 맥락으로니까 2와 같다는 얘기죠. 2에 비해, 2에 반해, 2와 달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비교니까 역접되는 워딩을 써줘야 돼, 반드시. 그래서 시장 개입 역시 시장 참여 같은 맥락으로 주장하며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분배 정의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논거가 되는 거죠. 이를 근거로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알아듣기 쉽죠? 여러분들이 쓴 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알아듣기 좀 쉽고 워딩이 문장이 좀 간결하죠. 물론 내가 조금 가다듬었지만 그래서 일단 문제 내용이 뭐 단순하기 때문에 뭐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명확한 워딩을 가지고 써주느냐가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강에 대한 해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쌤은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